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정규 시간 수업 시간 중에 못했던 양도속세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이 양도속세는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이제 통상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세무사 이제 1차 시험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서 일단 우리 이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양도세의 출제 비중이 크니까 공부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좀 문제예요. 이 양도세가 워낙 이제 양이 많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한 문제밖에 이제 출제 안 되다 보니 조금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파트이기는 해요. 어 하지만 인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강조하는 거 설명하는 거 좀 많긴 하지만 여력 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해 주시면 또 시험에 인제 회계사 1차 시험에는 양수가 그렇게 어렵게는 또 안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지만 한 문제는 뭐 평이한데 나머지 한 문제는 쪼끔 어려운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파트이긴 한데 그래도 좀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그 특정한 자산의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눠요.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법에서는 이제 호, 뭐 1호, 2호, 2호,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할게요. 주로 이제 1 그룹에 해당하는 자산들은 이제 부동산 등이에요. 그리고 2 그룹에 해당하는 자산 등은 이제 주식, 그다음에 이제 3 그룹은 반응상품, 4 그룹은 이제 신탁, 수익권이고 이것들이 인제 하나씩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1 그룹은 인제 부동산인데 뭐 토지 건물은 뭐 다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요 동네가 이제 말 문제로 잘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먼저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처럼 간주가 돼요. 그때 그 권리를 우리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고 둘 나눠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그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거 배울 건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시긴 시가의 7%를 계산 공제로 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1%로 해서 다른 동네는 처리 방법이 똑같은데 요 동네만큼은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 먼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재 법에 딱 세 가지로 열거돼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그때 이제 주의할 거. 우리 예전에 그 소득세에서 이제 공부하기를 우리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이고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 처분한 경우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여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만큼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했었죠. 자, 근데 그때는 이제 지역권에 이제 대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지역권의 양도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권 자체는 법률상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상권만큼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상권 들어가지만 지역권 안 들어간다는 거 첫 번째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주의할 게 여기 현재 이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를 해서 이제 과세이 되지만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만큼은 꼭 뭘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민법과 관련된 얘기인데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권적 성격으로 봐요. 다만 이제 얘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만 완벽한 물권적 성격이고 그래야만 이제 진짜 진정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제 자산처럼 봐서 과상이 될 것인데 현재 우리 양도소득세법은 지상권 전세권만큼은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 무조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이제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등기 안 해도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겠죠. 하지만 인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민법에서 채권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 봐요. 채권의 성격.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 인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어떤 이제 부동산 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의 컨셉인데 다만 이것이 인제 등기가 되게 되면 민법에서 인제 앞에 했던 전세권하고 마찬가지로 어 물권적 효력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양도소득세법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반드시 이 과세상이 된다는 거 말 문제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인제 여기 A, B, C인 것이고 요것들이 인제 시험에 뭐 가끔 나와요. 먼저 어떤 개념인지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분양권인데 이런 것이죠.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자 이번에 인제 어떤 인제 건설 회사가 아파트 지어 가지고 인제 소비자에게 팔려고 해요.
근데 이제 파는 것은 이제 100채인데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0명이나 있으면 그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잖아요. 뭐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번에 내가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고 그래서 계약금을 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약금을 내는 순간 나는 나중에 잔금만 마저 다 내게 되면 이 아파트가 내게 되겠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잔금 돈이 있어서 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당첨, 아파트 청약 등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 내고 미래의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이제 분양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양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등이 통상 이제 좋은 아파트면 내가 이제 그러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약간의 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세법은 그것도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분한 걸로 양도세에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고 BC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토지 상한 채권 그리고 주택 상한 사채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아파트 주택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반이 이제 뭐 토지라든지 상가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계약을 했으면 이제 내가 잔금만 내면 이제 그게 내게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야, 나 그 토지, 그 상가 내가 갖고 싶어. 너가 계약금 내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약간의 대가를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기타 자산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자체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1그룹 이제 가는 것이고, 첫 번째가 우리 이제 앞에서 소득세 할 때도 배웠던 영업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업권만 이제 처분하게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 아시죠? 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으로 가요. 뭐 이러한 경우가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택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택지가 아니니까 이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주택을 지을 수가 없지만 이제 내가 구청에다가 야, 나 이거 택지로 용도 변경해줘라고 했더니 이제 국가에서는 야, 너 토지 중에 일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해가지고 뭐 한 100평 중에 한 10평은 기부 체납해가지고 그 앞쪽을 도로로 쓴다든지 공원으로 쓴다든지 하게 되면 너의 토지의 용도를 택지로 바꿔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나 땅 중에 일부를 기부해서 택지로 이제 용도 바꿨고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짓다 완성하지는 못하고 다른 자에게 넘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내가 짓다만 건물 그리고 나의 토지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사리 이 토지를 택지 용도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제 건축 허가를 얻은 그 권리가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을 때는 그 전체의 대가를 한꺼번에 받을 것이고, 그 중에 토지의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짓담한 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상의 권리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 대가 중에 그것이 얼마인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세법은 야, 굳이 구분하지 말고 전부 다 뭘로 과세할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게가 이제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업권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영업권을 따로 이제 얼마인지 평가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이제 영업권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 자가창살 영업권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권적인 개념인데 함께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 근데 따로 이 영업권만 떼어내어서 양도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이 이제 이주권인데, 이주권이 이제 어떤 거냐면 밑에 참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린벨트라는 거 있어요. 그 그린벨트가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런 데에는 이제 함부로 건물 같은 거 못 지어요. 다만 이제 나는 어떤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이제 약간의 건물을 지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곳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뭔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옮기려고 해요. 그때 이제 내 건물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옮겨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공인 사업 때문에 너 옮겨야 되니까 미안하다. 대신 개발 제한 구역의 다른 곳에 너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이제 바로 이주권 옮겨서 짓는 권리인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건물 지을 수가 없는데 나만 특별히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팔았을 때 과세하겠다 이 컨셉인 것이고, 법문구 보시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요. 다만 별표에 보시면 해당 이주권을 별도로 감정해가지고 그 감정한 금액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아무리 이때만큼은 함께 양도하더라도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해요. 영어권하고 좀 다르죠. 영어권은 무조건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이주권이 한해서만큼은 함께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감정을 해가지고 이주권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산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항상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죠. 아주 살짝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설물 이용권인데요. 뭐 여기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시설물 이용권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장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골프장을 다른 일반인들과는 저렴하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 스포츠센터 회원권이다.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회원권들이요, 이제 현실에서 보면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원권들 이제 처분해서 이익 걸면 역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특정한 시설물, 뭐 주로 시설물은 부동산 등이겠죠. 그러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유사한 개념인 것이겠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주식인데, 원래 이제 주식은 2그룹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주식 중에서도 특정한 주식은 1그룹으로 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은 형태만 주식이지 본질은 부동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내가 이제 돈이 한 100억이 있어요. 내가 이 100억으로 토지를 사서 나중에 이제 토지가 가격이 상승해서 1000억이 되어서 팔면 900억의 양도 차익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건데, 우리 이제 일부러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세율은 원칙이 누진 세율이에요. 최소 6에서 최대 45니까 900억이나 벌면 45% 세금 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우리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세율 배우겠지만 주로 뭐 20%나 25%예요. 그러면 뭐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면 부동산이 훨씬 많이 내고 주식의 형식으로 처분하면 좀 적게 낼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조세 피할 수 있냐면, 내가 100억으로 직접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 100억으로 법인을 세워 출자해서 주식을 가지고 그 출자했던 법인이 100억 원어치 토지를 사고 나중에 이제 이 토지의 가치가 이제 100억에서 1000억으로 상승되면 결국 내가 100억에 출자한 주식 가치도 1000억이 되어서 1000억에 이제 주식을 팔 수 있겠고, 그러면 900억의 처분이익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처분이익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조금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주식은 형태만 주식이지 내가 출자한 그 돈이 전부 다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의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세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은, 야, 너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이번에 주식 처분이익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처분이익인 것이니까 1그룹 부동산인 것처럼 보아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 이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볼 건데요. 주식이지만 이제 부동산처럼 1그룹으로 간주하는 게 특정 주식 A가 있고 특정 주식 B가 있어요. 그때 먼저 특정 주식 A가 되기 위한 요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전체 재산 중에 몇 프로? 50% 이상이 부동산 등이어야 돼요. 이때 이제 부동산 등은 부동산이든 그 회사가 이제 그 내가 출자했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든 부동산 권리든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의 이제 특정 주식 A, B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체 재산의 이제 50% 이상이 이제 부동산이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주주인 나의 요건은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한다가 바로 과점주주고, 우리 이제 과점주주의 이제 정의는 어떤 거냐면 밑에 있다시피 나랑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 있죠. 나랑 나의 특수관계인들이 이 회사 전체 주식의 50% 이상의 초과야. 초과라는 거 주의하세요. 과점주주란 지배인 것이고, 어떤 주식회사를 지배하려면 정확하게 지분율이 50%이면 안 되겠지. 50%를 초과해야 이제 무조건 우리 이제 주식 의결권 행사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점주주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예요. 뭐 그런 거 국기법 할 때도 배웠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가 그 회사에 지배하고 있는 권리를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회사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점주주들 아닌 다른 자에게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참고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왜 그러냐면 법에서 이제 50% 이상 처분해야 된다.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이제 전체 지분율 100% 중에 내가 60%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식 맞잖아요. 근데 그 60%를 한꺼번에 팔면 50% 이상 판 거겠지만 쪼개서 파는 거야. 20% 따로 팔고 20% 따로 팔고 20% 따로 팔면 한 거래당 50%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특정 주식 A의 대상을 회피해서 2그룹을 갈 수 있으니까 법은 너가 최종 양도한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최종 양도한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에서 너가 지금 20% 팔았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 20% 팔았고 또 재작년에 20% 팔았으면 3년 이내에 60%를 판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특정 주식 A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자산의 비율, 보유 지분의 비율, 양도 지분의 비율 요 세 가지 요건 충족하는 주식이라면 특정 주식 A. 상대적으로 이제 특정 주식 B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 비율이 80% 이상인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만큼은 세법이 그때는 지분율 요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를 지배하지 않더라도 그 주식 가치 상승은 전부 다 부동산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무조건 1그룹 특정 주식 B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때도 업종에 관한 요건이 있어요. 왜 업종에 관한 요건이 있냐면 어떤 회사가 이제 보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80% 이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여기로 본다는 건 과도한 제재일 수가 있으니까 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레저 업종, 그래서 장기간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주로 이제 사업하는 놈만 제재하겠다의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콘도미니엄 뭐 이러한 시설들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 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한 주를 팔더라도 무조건 특정 주식 B로 본다. 이 관점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그룹 자산들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2그룹 자산들 볼 것이고 2그룹 자산은 이제 주식인데 주식은 단지 이제 국내 주식하고 외국 주식으로 나눠요. 먼저 이제 국내 주식부터 볼 거고 우리 이제 국내 주식은 예전에 소득세 할 때 공부하기를 상장 주식은 처분했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 했었죠. 다만 이제 상장 주식은 이제 무조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상장 주식을 처분했을 때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 주식시장에 많은 개인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인데 많은 개인들은 대주주의 소액주주인 것이겠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꼭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주식시장 내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것들이 아니면 이제 아무리 상장 주식이라도 과세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상장된 주식, 주식시장이 이제 상장된 주식시장이 현재 법에서는 세 가지 있어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뭐 코스닥은 잘 들어봤죠. 그다음 이제 코넥스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것인데 코넥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좀 조그만 기업들이 이제 거래되는 이제 주식시장이 있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이곳에 이 주식시장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주식들을 상장 주식이라고 하고 상장 주식인 처분은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라든지 혹은 이제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팔지 않고 별도의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파는 장외 양도분이라면 우리는 과세를 해요. 자,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볼 건데 먼저 이제 대주주 요건에 관련해서 자, 이때 이제 대주주 요건은 우리 이제 법인세 등에서 배웠던 거 달라요. 우리 예전에 이제 법인세에서는 소액주주냐 대주주냐는 그 회사의 지분율 1% 미만이면 소액주주고 1% 이상이면 대주주였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과상 판정할 때는 좀 다르다. 그때 이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하고 시가총액 요건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주주예요. 그때 이제 그 대주주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안 그래도 내용 많은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요거 위에 두 가지 정도만 이제 기억할게요. 먼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1%고 코스닥은 이제 2%인데 왜 이렇게 지분율이 차이 나냐면 통상 코스피는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처럼 대기업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지분율 1% 가지기도 굉장히 빡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 지분율 2% 정도는 가져야 이제 뭐 힘쓸 수 있다 이 관점이고, 코넥스는 워낙 작으니까 지분율이 한 4%. 그다음에 이제 시가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개정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10억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50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0.9% 가지고 있지만 시가로 100억이다. 그럼 대주주인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이제 반대로 어떤 회사 주식을 내가 시가 기준으로는 30억밖에 안 되지만 지분율 기준으로 3%다. 그럼 그것도 이제 대주주인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해야 되고 소액주주로서 과세가 안 되려면 둘 다 충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두 개 중에 하나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과세야. 물론 예외가 좀 이따 뒤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세 대상 대주주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비상장 주식은 과세가 되니까. 다만 이제 언제는 의미가 있냐면 우리 세율이 있잖아요. 세율. 이 그룹 주식에 대한 세율이 이제 대주주 1대의 세율과 대주주 아닐 때의 세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율 적용 판단을 할 때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의 이제 개념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정한 기준인데, 뭐 시험에 세율 문제 물을 때는 그냥 대주주다 소액주주다 이렇게 줄 것 같으니까 비상장은 됐고, 상장 1% 50억 2% 50억 그 정도는 확실히 좀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판단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이게 시가는 늘상 변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기준으로 판정할 거냐에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년도 말 기준이에요. 전년도 말. 물론 여기에 예외 있는데 예외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전년도 말 기준 하나.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시가가 이제 50억 이상이었다면 대주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산 대상의 판정에서요. 요게 또 역시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 시험에 여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뭐냐면 과거에는요, 좀 전에 했던 지분율이나 시가 기준의 이제 금액을 나 혼자만의 숫자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특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아버지가 40억 들고 있고 아들이 20억 들고 있으면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60억이어서 50억 넘어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게 우리 이제 그 대주주로 봤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상장 주식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걸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A 정도 좀 기억할게요. A. 어떤 회사, 어떤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는 아니더래요. 최대 주주가 이제 아니라면 그때는 대주주냐 아니냐의 판정은 본인 주식으로만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주식인데 아버지 40억, 아들 20억 인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 합쳐도 이제 이 회사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아니야. 그때 이제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주식으로만 판정하니까 아버지가 40억 시가의 삼성전자 주식 팔더라도 50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주주가 아닌 것이다. 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식만 가지고 50억 1% 혹은 뭐 50억 2% 넘어가는지를 이제 판정하게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어떤 상장 주식의 이제 최대 주주라면 그때는 이제 특수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판정하고, 합산해서 판정했을 땐 대주주라면 그러한 특수까지도 다 대주가 되는 것이고, 근데 시험은 뭐 B보다는 A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별표 2의 내용은 예전에 소득세, 금융소득 할 때 했었죠. 우리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4%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식 대차 거래를 통해서 한 3.5% 빌려줬대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0.5%인데 그 0.5%를 팔았을 때, 야, 나 3.5% 빌려줬어. 현재 0.5%밖에 없으니까 대주주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 했죠. 그때 이제 대여한 기간 동안 그거 다른 놈 차입자가 가져가서 처분했던 뭐 했던 상관없이 그것도 무조건 대여자 나의 주식인 것으로 보아 대주주 판정 기준 중에 하나니까 그놈 3.5% 빌려줬더라도 총 4%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가 된다. 예전에 얘기했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주주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는 이제 장외 양도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식시장 안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별도로 매매 계약으로 팔면 소액주주라고 할지라도 과세를 하지만, 다시 그게 예외로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따라서 양도를 하면 그때만큼은 인제 그 과세하지 않아요. 장래 양도를 인정해 줘요. 소액주주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자체는 원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 예,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는 다 과세다라고 했었죠. 다만 예외로 인제 과세가 안 되는 별표사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만 시험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으니까 설명을 할 거고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되기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인제 KOTC라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있어요. 이게 인제 거기에서 인제 주식이 많이 거래되긴 하지만 우린 그 KOTC를 상장 주식의 상장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제 비상장된 주식인데 거래가 인제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비상장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인제 처분해서 현금 회수하기 위해서 인제 정책적으로 만든 시장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한 KOTC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 주는 거예요. KOTC라는 뭐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인데, 그것은 이제 정식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정식 시장하고 유사하게, 그래서 아까 살짝 소개했던 코넥스 시장이 있죠. 코넥스 시장하고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야. 우리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 소액주주가 코넥스 시장에 팔면 과세하지 않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이지만 KOTC를 통해서 팔면 과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넥스 시장의 이제 대주 요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 50억 이제 두 개 중 둘 다를 이제 충족하지 않으면 4% 미만이고 50억 미만이면 그때는 인제 그 소액 주주인 것으로 보고 KOTC에서 팔면 인제 과세가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인제 하나 추가적인 요건, 완벽히 코넥스 시장과 똑같은 건 아니고 그때 양도하는 그 주식이 주식의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되지, 대기업의 이제 비상장 주식을 KOTC에서 파는 건 그것은 과세인 것이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그래서 요게 이제 코넥스 시장보다는 좀 더 불리한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정식 상장 시장하고 간주 상장 시장하고 완벽히 똑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관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국 주식인데, 우리 이제 옛날에는 이 외국 주식이요, 별도의 과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양도세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양도소득은 크게 두 종류예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과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부동산 팔면 국내 양도소득이고 외국 부동산 팔면 외국 양도소득에서 각각 따로따로 이제 과세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외 자산에서도 뭐 1그룹 부동산, 2그룹 주식, 뭐 3그룹 파생상품, 4그룹 뭐 이렇게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그룹 부동산만 이제 존재하고 2, 3그룹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2, 3그룹이 주식하고 파생상품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개인 갑이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는 이익이 발생했고 외국 주식에 투자해서는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익과 손실을 상기한 순액으로만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과거에는 이 별도의 소득으로 보다 보니까 손실 난 놈은 그냥 0이고 이익 난 놈은 전부 다 과세가 되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외국 주식, 그다음에 외국 파생 상품도 국내 주식, 국내 파생 상품하고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외국 주식도, 참고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국내 자산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외국 주식이지만 국내 자산 양도소득 이 그룹에 포함해서 과세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럼 선생님, 뭐 국내 주식이든 외국 주식은 어차피 이제 합쳐서 과세하니까 구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팔면 과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외국 주식은 그런 거 없다. 외국 주식은 무조건 다 과세해요.
과세상 제외가 없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또 세율이 조금 달라요. 세율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세 방법이 좀 일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이냐 외국 주식이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이제 과세할 때는 둘 다 합쳐서 과세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때 이제 국내냐 국외냐를 판정할 때는요, 1순위가 어느 주식시장에 상장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주식인데 이제 어떤 주식인데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라면 국내냐 국외냐는 어느 나라에 상장되느냐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쿠팡 아시죠? 저도 이제 뭐 쿠팡에 이제 뭐 와우 클럽 회원이에요. 뭐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축구 이제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그런 건 아니고 쿠팡 플레이 이제 보려고 거기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러한 쿠팡은 우리나라에 이제 본점을 둔 법인이어서 여러분의 상식은 국내 주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쿠팡은 미국 주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 주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장 주식일 때는 이렇게 어느 나라에 상장되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때는 이제 내국 법인이 발행했느냐 외국 법인이 발행했느냐로 이제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문구 읽어보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면 기본적으로 외국 주식이지만, 만약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면 이게 이제 우선인 것이죠. 내국 주식으로 보는 것이고, 반대로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면 원래는 국내 주식이지만 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외국 주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1순위가 어디에 상장되었느냐, 상장 주식일 때는, 비상장 주식일 때는 내국 법인이 발행했느냐 외국 법인이 발행했느냐, 그런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3그룹이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뭐 파생 상품은 세부적인 내용이 뭐 지금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뭐 단순한 결론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예전에 소득세 공부할 때 우리나라 세법은 파생 상품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지만 한 두 가지 경우에 과세가 돼요. 첫 번째가 파생 상품 중에 이자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결합 파생 상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파생 상품으로서 1번부터 5번까지들이 양도소득으로 다시 과세가 되고,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형도 아니고 양도세 과세형도 아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양도세 과세항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같은 이러한 파생 상품인 것이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됐고, 사례 정도 요거 있다는 거 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만큼은 주식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그룹이 주식이잖아요. 이 그룹 주식인데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 처분이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주가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뭐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이제 주가 관련 파생상품 정도 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해외 주식도 합쳐서 과세하는 것처럼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파생상품도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ELW라는 이제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이 ELW는 뭐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옵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옵션과 동일한데 약간 이제 조금 뭐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법은 옵션을 과세한다면 ELW도 과세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뭐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제목 위주로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수익권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 문제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다. 어떤 점이냐면, 자, 내가 어떤 신탁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유사해요. 내가 이제 어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이 이익을 벌었으면 배당이라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신탁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나는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신탁 수익권을 파는 것도 주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제 컨셉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신탁 수익권이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세 과세항으로 할게. 다만 주의할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하여 지배 통제권이 이전되면 신탁 재산 자체 양도로 본다. 자, 이 문장도 좀 주의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에서 소득세 공부할 때 소득세 5장에서 신탁의 과세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죠. 그때 신탁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먹으니까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경우였어요? 그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했죠. 왜 그렇다 했어요? 위탁자가 신탁재산 지배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은 전부 다 그 위탁자의 재산인 것처럼 간주가 되는 거예요. 비록 수익을 별도의 위탁자가 아닌 다른 자가 먹더라도 그것은 세법은 위탁자가 먹은 것으로 간주해서 위탁자에게 1차 과세하고 그렇게 위탁자가 먹은 걸 다시 수익자에게 준 걸로 2차 과세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개념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이번에 이제 신탁 수익권을 양도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나 갑에서 다른 자 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그 갑이 당초에 신탁했던 재산이 건물이었으면 원래는 내가 지배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건물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면 내가 갑이 을에게 그 건물을 판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우리 이제 신탁 수익권의 양도는 현재 원칙적으로 4그룹이에요. 이건 주식 판 거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4그룹인데 이번에 그 수익권 양도함에 따라 지배 통제권까지도 넘어갔다면 그때는 수익권을 판 거예요. 신탁 자산인 건물을 판 거예요. 건물을 팔았으면 그때는 1그룹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사건 꼭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 언젠가는 말 문제로 한번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신탁 수익권은 양도세 과세를 제외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수익권 처분했을 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앞에 보면 뭐 자본시장법과 관련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의 관점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배당 소득으로 과세했는데 양도세 또 과세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상자산은 다 봤고요. 이제 세율을 볼 거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놈 세율도 좀 복잡해요. 좀 이제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 위주로만 좀 확실히 기억해 줄게요. 먼저 1그룹 자산은 원칙은 누진세율 꼭 좀 기억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양도세에서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 먼저 첫 번째 이제 등기하지 않고 매매한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 안 했다는 건 거래 사실을 숨기겠다는 거야. 거래 사실 숨기겠다? 당연히 제재 들어가야 되겠죠. 70%로 왕창 세금 물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60%인데 뭐 옛날에는 이게 좀 중요했겠지만 최근은 좀 중요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양권은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에서 이제 발생하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옛날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뭔가 좀 주택 분양권 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제 특별히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뭐 주택 경기가 좀 이제 하강세이다 보니 정부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좀 풀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뭐 풀리지는 않았지만 뭐 조만간 풀릴 것 같고 해서 조금 뭐 중요성이 떨어지긴 한다. 근데 어쨌든 이제 현재 법에서 분양권을 팔면 주택 투기한 놈으로 보고 주택 투기하니까 미등기 정도의 투기는 아니지만 60%. 그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1년 미만도 역시 투기하죠. 부동산은 통상 한 번 사면 몇 년은 있다가 파는 건데 1년도 안 돼서 판다면 투기권이 확실하니까 제재하기 위해서 50%. 다만 이제 정부는 그 부동산 등이 그 자산 등이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이 뭔지 살짝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아파트 중에 보면 낡은 아파트들이 있죠. 한 40년 된 아파트래. 계속 거기 살면 건물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공사해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를 이제 짓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기존의 이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기존의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부시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부시고자 할 때 재건축 조합이라는 걸 결성하고 그 재건축 조합에서 부시고 이제 건설하고를 이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전부 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고 이제 기존 아파트를 부시는 순간 건물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건물이 나중에 새 아파트로 완공되면 그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그 부셔진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주택이 소실되는 대신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주택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양권하고 유사해요. 분양권은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에 이제 낡은 아파트 부시면서 미래의 새 아파트 지어졌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분양권은 뭐 아까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세법은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것들이 있으면 주택 취득하게 될 거니까 주택과 거의 뭐 동일하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투자했다면 주택 투기꾼이니까 70% 제재할게인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주택 경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기에 시민 날 확률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위에 거가 더 중요하고, 다시 이제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얘도 역시 투기꾼이 돼 40%. 다만 여기는 이제 60%. 그다음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기억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 세율 플러스 10%. 누진 세율 플러스 10%. 기본적으로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 약간의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누진 세율이면 6에서 45인데 거기에 더해서 16에서 55로 과세하라.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꼭 좀 기억하라고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플러스 10%. 뭐 그 정도는 좀 외우고 계실게요. 나머지는 이제 요력되시 마시고. 다시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게 기타 자산은 제외한다 해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여기 있는 시설물 이용권, 골프장 이용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골프장 이용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했다고 해서 그때도 50%냐? 그건 아닌 것이다. 왜? 골프장 회원권은 어디에 속해요? 기타 자산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관점. 그 정도 좀 기억을 해줄게요. 자, 이제는 이제 2그룹 자산인데 2그룹 자산도 세율이 좀 복잡하죠. 먼저 이제 국내 주식이냐 외국 주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먼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도 이제 그래서 우리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상장 주식 중에 대주주이면 과세가 된다의 관점도 있고 세율이 좀 더 높다의 관점.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과세를 하니까 과상에서의 이제 대주주의 관점 별로 안 중요하고, 비상장 주식의 이제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때 이제 법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무조건 몇 프로? 20%만 이제 과세를 하고, 다만 대주주가 아니면서 그 회사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면 10%로 조금만 과세할게. 그리고 밑에 있는 외국 주식 무조건 똑같이 봐요. 그래서 결국 컨셉이 어떤 우리나라 이제 개인의 거주자가 있는데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개인은 무조건 대주주가 아닌 것처럼 본다. 그래서 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중에 대주주 아닌 놈은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국내 주식의 대주주일 때는 좀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2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그 대주주 주식의 과표가 3억 이하이면 20, 3억 초과하면 25.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대주 주식 중에 30% 있긴 있어요. 그래서 비중소기업이면서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해서 처분하면 뭐 30%인데 얘는 뭐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 기억하면 더 좋고. 그다음 이제 파생 상품은 이제 10%고요. 무조건 10%. 그다음 이제 신탁 수익권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우리는 신탁 수익권은 본질이 뭐하고 유사한 것이다? 주식하고 유사한 것이다. 주식. 따라서 이제 우리 대주주식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대주주식. 대주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3억까지 이제 번 돈은 20%, 3억 초과분은 25% 그렇게 되고요. 좀 복잡하지만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제는 양도의 개념 파트로 갈게요. 자, 이 동네에서도 역시 말 문제 아주 잘 출제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 시간 없어가지고 양도세 다 공부하기 힘든데 그나마 시험에 잘 나오고 그나마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뭡니까? 요 동네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라도 좀 공부를 해주세요. 뭐 매년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회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오는 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시면 가성비가 좀 좋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양도의 개념에서요. 우리가 앞에 했던 과상자산을 양도해야 이제 양도세 과상인데 그때 양도가 뭐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사실상의 이전이어서 내가 이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상대방에게 팔았어. 그리고 돈 받았어요. 하지만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형식상 여전히 내 거잖아요.
하지만 세법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형식상의 이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팔고 돈 받았으면 양도가 맞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등록한 양도 자산도 과세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법문구가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라는 표현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유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과상 자산을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양도인 것이지 대가를 한 푼도 안 받으면 이건 증여예요. 그럴 때는 이제 증여이면 수증자가 이제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 양도자의 컨셉이겠죠. 걔는 세금 낼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대가를 받게 되면 그때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자가 과세가 되고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양수자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죠. 그때 이제 반드시 유상이어야 되는데 유상이기 위해서의 거래 형태는 뭐냐? 요것들이에요. 시험에 애들이 잘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유상 이전이 이제 매도, 자산 팔고 이제 대가 받는 거. 그다음에 교환 거래.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주고 상대방의 주식을 받아오고 토지 주고 현금 받아오지 않고 주식 받아왔더라도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양도가 되고요. 현물 출자 똑같죠. 내가 토지를 주고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받아왔다. 이때 역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공매 경매에서 내가 이제 국가의 세납 등을 채금을 해갔다든지 혹은 은행에 이제 대출금을 체납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누군가의 나의 자산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게 공매 경매인데 이것도 역시 처분하고 상대방 낙찰자한테 돈 받는 개념이잖아요. 아시겠죠? 강제 처분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야 되고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에 따라서 수용이 되면 국가로부터 대가 받잖아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강제 처분이지만 세금 내라는 것이죠. 대물 변제.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현찰이 없어가지고 나의 10억짜리 토지를 줬다는 것이죠. 그럼 토지 10억을 주고 나의 채무가 감소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 걸 대물 변제라는 건데 얘도 당연히 양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은행 대출로 4억이 있대요. 이번에 이제 이러한 토지를 친구에게 증여하면서 조건은 뭐였냐면 야, 내가 이 토지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4억 차입한 거 있는데 내가 너한테 토지 공짜로 줬으니까 그 4억을 네가 갚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 토지 10억을 완벽히 공짜로 준 건 아니죠. 10억 중에 얼마만큼? 4억 원의 대출금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은 대가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6억만 증여인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증여할 때 차입금을 떠넘기는 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 그때 차입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로 보고 차입금 이외의 부분 6억만큼은 증여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하나의 거래이지만 두 개의 거래,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있는 개념이 되고 이 개념 중요하죠. 나중에 뒷동네 가서 공부할 거야. 자, 이제 이 개념 이해했으면 밑에 이제 10-2의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용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사례형 문제로 예전에 시험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것이죠. 자, 남편 갑이 있고 아내 을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으면 남편 갑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될 것이고 그때 위자료 줄 현금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줬대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왜냐? 아내에게 줘야 될 위자료는 일종의 채무예요. 손해배상금 채무인 것이다. 채무를 부동산 자산으로 변제했으니까 일종의 대물 변제가 되어서 과세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토지를 받은 아내는 과세는 없어요. 아내는 왜 과세가 없을까? 우리 소득세 앞에서 배우기를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받은 보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 놈만 과세, 받은 사람은 과세 없겠고.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는 재산 분할 충고인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혼인을 해가지고 재산이 증식이 되었잖아요. 그럼 통상 이제 경제 활동을 한 남편 명의로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때 이제 법률의 관점은 야, 비록 남편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했지만 다 그거 아내가 도와줘서 취득한 것이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자산 중에 일부는 아내 몫이 있다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 가지고 남편 재산 100억 중에 일부를 이제 당연히 아내에게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아내에게 뭐 부동산 재산 100억 중에 아내에게 40억짜리의 이제 토지를 줬대요. 그때 만약 그것이 민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로 이루어진 거라면 세법의 관점은 그 40억 원치의 부동산만큼은 남편의 명의로 잠시 명의만 신탁한 것이지 본질은 누구 거였다?
아내 거였다의 관점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내 거였고 형식적으로만 남편 거지 실질은 아내 거였으니까 이번에 아내가 받아온 건 자기 걸 자기가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거래가 아니다. 얘 이제 관점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원래 내 거 아닌 걸 아내 명의로 준 거고 아내도 자기 걸 자기가 받은 거니까 재산 분할로 부동산 등이 이전된 경우에는 누구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위자료의 관점으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준 경우에는 준 자만 양도세를 물린다는 거 주의를 좀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이제 금방까지 했던 이러한 양도의 개념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세법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얘들이 이제 한 뭐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환지 처분하고 보류주 충당일 때는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뭔 개념이냐면 자, 어떤 이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막 길도 꾸불꾸불하고 그때 이제 이 동네를 이제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 조합이 결성이 돼요. 재개발 조합은 기존에 있던 이제 이 동네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서 이제 그 건설사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기존 건물을 부시고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이제 도로 내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기존에는 요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재개발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뭐 도로 새로 내가 완전히 재편되는 것이죠. 그럼 그 재개발 조합은 오는 처음에는 저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요 토지를 가질 것인데 저 토지와 이 토지의 면적도 일부 다를 것이고 위치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나는 이 토지를 누군가에게 주고 이 토지를 받아온 일종의 교환거래고 교환거래이면 원래는 양도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을 양도로 봐버리게 되면 이 자산, 기존 토지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된 걸로 과세가 돼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이자는 돈 본 것도 없는데 당장에 세금 내야 되고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교환거래임에도 교환거래 아닌 걸로 볼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은 아니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이거 이제 환지처분이고. 그다음에 보류충당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러한 재개발 조합이요. 자기가 직접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건설사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할 것이고 그럼 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줘야 될 것인데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재개발된 지역에 이제 토지의 일부를 공사비로 주는 거야. 그렇게 이제 재개발 토지에 대한 재개발 토지를 공사비로 주는 것을 우리는 보류지 충당이라고 해요. 보류지 충당. 이렇게 보류지 충당은 아까 했던 대물 변제 일종이고 대물 변제라면 원래는 과세가 되지만 이때도 세금 안 내도록 도와줄게. 그래야지만 원활한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관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토지의 교환인데요.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경계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갑이 이 토지에다 뭔가를 지으려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의 경계를 새로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갑은 요렇게 경계가 되게 되면 기존의 땅 요건데 이 땅을 을에게 주고 반대로 요만큼의 땅을 을 건데 받아고 온 교환 거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원래는 교환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되지만 아래 A나 B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을게. 먼저 이제 A 같은 경우에는요. A 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할하는 교환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을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탁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항상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밑에 경우로 이제 한번 봐보면 자,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대요. 부동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동산을 내가 직접 임대 관리하기 번거로우니까 신탁회사에 이제 맡기고 야, 너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부동산을 운영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제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는 나죠. 갑이지만 위탁자이지만 이번에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제 신탁회사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어갔으니까 판 거냐?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신탁에서 명의자가 수탁에서 바뀐다고 할지라도 위탁자가 이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자산을 집에 통제하고 있다면 여전히 뭐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 이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나는 야, 내 건물 신탁회사에 줄게. 그리고 너네가 좋은 데 써줘. 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신탁 재산을 지배 통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탁 회사가 마음대로 수익을 벌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한다든지 해서 내가 이제 신탁을 했는데 더 이상 이 신탁 재산,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 신탁을 지배 통제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신탁 회사에 판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뭐 양도가 아니겠지만 대신 이제 뭐 약간의 수익을 얻는다든지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그때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문구 보시면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그 위탁자가 여전히 그 신탁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여전히 내 거예요.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한 것이다. 법문장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양도담보인데 일단 양도담보가 어떤 건지 이제 먼저 사례를 이해해 보면 자, 갑이 A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이 A가 담보를 요구해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담보를 주냐면 통상 이제 담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에 A가 담보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값이 나중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 A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처분하면 담보 설정한 금액만큼 우선적으로 이제 회수한다가 이제 담보 설정인데 그런 일반적인 담보 설정 같으면 A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제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이 A가 마음대로 그 재산 처분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회수하려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 되고 복잡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만 이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담보 설정 방식이 번거롭다. 야, 양도담보하자. 양도담보란 갑이 차입을 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A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만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별도의 계약을 맺어요. 그 별도의 계약은 뭐냐면 갑이 기한 내에 만약에 A에게 빌린 돈 다 갚으면 다시 그 소유권을 갑에게 이제 돌려받는 것이고 만약에 저 갑이 기한 내에 못 갚으면 그때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A가 소유권자이니까 너 마음대로 팔아도 돼.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담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질 이전이에요, 형식 이전이에요. 형식 담보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지 바로 A가 그거 내 거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도담보는 공급이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최초에 이제 저 1번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의 사건이나 3번의 사건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A가 저 갑이 변제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계약한 대로 이 A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제 그 건물을 다시 원주인인 갑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매매가 아닌 형식적인 이전인 것이니까 양도세법상 양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만약 저 갑이 제때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이 A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팔아버렸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양도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되어서 여기 갈라의 내용 요거 이해되시겠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우린 양도를 본다. 됐어요. 이제는 이제 5번째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인데 뭔가 이유로 친구인 A 명의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세법은 형식적으로는 이번에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갑이다. 실질 현실에서 뭐 조세피 등을 위해서 타인 명의로 이제 신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갑이 소유한 것이라면 이것은 양도로 볼 수가 없다. 의 관점. 그다음 6번째. 그럼 금방처럼 이제 이렇게 명의 신탁 등을 이제 했는데 명의 신탁 등을 이제 했다가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A가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 야 이거 이 땅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거예요라고 주장을 하면 갑은 법원에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명의 신탁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은 내 거야.
이거 A가 지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내 거니까 다시 내 걸로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고 그때 이제 법원 확정 판결로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인 갑에게 돌아가면 이것도 역시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래서 5번이나 6번이나 마찬가지 관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7번. 갑이 을이라기에 이제 매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법률상 매매가 할 수 없는 거래였대요. 그런 것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여기 소송 등에 의해 가지고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면 다시 이제 을에게 넘어갔던 토지가 갑에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가 소송 등으로 다시 원래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양도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8번 공유 토지의 단순 분할은 뭐냐면 어떤 토지가 이만큼 있는데 갑을병정 등 해서 이제 9명이 9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이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야, 나는 더 이상 너네들이랑 공동 소유하기 싫어. 각자 소유하자라고 해서 분할 등기를 했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세법의 가점은 원래부터 이 갑은 9분의 1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소유 형태가 공동 소유 중에 9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단독 소유 형태로 9분의 1만큼 가져온 것이죠. 소유 형식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교환거래를 안 본다는 거예요. 9분의 1의 권리를 주고 이 토지의 새로운 취득권을 가져온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과 후가 똑같은 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지분이 변경이 되면 그때는 일종의 교환거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단순 분할해야 되지 지분이 변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9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재산 분할. 그 다음 이제 10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내가 은행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강제로 경매가 됐어요. 근데 그 경매되는 자산을 내가 다시 낙찰받아 샀다면 내가 나한테 판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양도자도 나고 매입자도 나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3번이 공유물의 양도해서요. 우리 이제 어떤 토지가 갑하고 을이 함께 공동 소유했어요. 뭐 6대 4의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러한 토지를 이제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건데 그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갑은 냈는데 을이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안 낸 세금을 갑이 내줘야 될 거냐? 내준다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안 내줘도 된다면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 것인데 현재 우리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법 문장을 보시면 공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을 계산할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준다. 각각 납세의무를 지지 다른 자의 납세의무를 내가 대신 갚아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국기법의 예외적인 관점이다. 예전에 우리 이제 소득세 5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하면서 설명드렸을 것인데 현재 국세기본법은 공동사업 그리고 공유물과 관련된 납세 의무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만큼은 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그리고 지금 하는 공유물 양도의 소득세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다시 거기 예외가 있죠. 소득세에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적용된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그때만큼은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거 예외 예전에 배웠었죠.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뭐 공동사업 합산과세하고 좀 이제 공동사업 합산과 적용될 항목이 아닌 거예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무슨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여기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소득세는 항상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아니면 인별과세여서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교재 문제인데요. 뭐 1번은 뭐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그 밑에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법원 파산 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인데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비과세 양도소득 배울 거예요. 미리 이제 잠깐 보면 우리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이 보시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 있어요. 파산 선고의 처분. 자, 요거 이제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그 어떤 개인이
이제 법률에 따라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법에 따라서 강제로 팔아가지고 빚 갚아야 돼요. 그럼 파산 선고에 따라서 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처분하고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 자체는 맞는 거예요. 양도 자체는 맞는데 왜 유상 이전이니까? 다만 그 소득을 뭐 한다? 비과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은 야 이것은 비과세는 맞지만 비과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양도는 맞는데 양도소득 맞지만 그 소득을 비과세한다의 관점으로 뭐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틀렸고 양도로 본다. 다만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뭐 현실에서는 양도로 보되 비과세하나 아니면 처음부터 양도를 안 보나 뭐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도 우리는 양도로 본다. 경매 공매 양도이듯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도 양도 맞아요. 두 번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처음부터 아내 거였다. 이 관점. 세 번째.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때는 유상으로 양도된 걸 본다. 맞죠? 우리는 이제 현물 출자하고 그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을 받아온 거잖아요. 대가를 받아왔으니까 유상이어서 양도가 맞겠고. 네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이라든지 오른쪽에 보류지 충당은 양도를 보지 않는 정책적인 행도를 주고 동그라미 5번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담보계약이 되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우리는 그거 양도를 안 보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자산을 변제해 충당한 때에는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죠? 세 번째, 양도세 과상으로만 묶인 것은 먼저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었다. 우리 이제 수용되면 강제로 팔리는 것인데 강제로 팔리고 대가를 받잖아요.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가 맞고 토지를 학교법인에 기부했다. 기부 무상 이전이니까 아니고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점포 임차인으로 쓰이지 점포 임차권의 지가 점포 임차권인 것이고 이러한 점포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영업권의 견세비인 거예요. 이러한 영업권은 양도했을 때 기타 소득이 원칙이고 다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해야 양도소득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만 양도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교환거래로 안 본다 했죠. 소유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그래서 단순 분할이라면 양도가 아니겠고.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팔았다. 지분권 팔았다? 지분권도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이제 권리 혹은 뭐 부동산 그 자체인 것이니까 팔았다면 당연히 과상이겠죠. 넘겨서 토지를 건물과 교환했다. 교환거래도 우리는 당연히 양도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제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건 이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 거니까 양도를 안 본다라고 했었고 지역권을 양도했다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세무사 1차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지역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양도소득세법상에서 그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3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지 지역권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과상이 아닌 것이다. 다시 그 밑에 이제 4번 있는데요. 요 4번은 뭐 숙제로 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에서는 동그라미 4번 좀 알고 있을게요.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거주자 D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택을 신축하여 팔았다. 원래 이제 주택을 파는 건 부동산의 처분이니까 양도소득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지. 우리 예전에 사업소 갈 때 공부하기를 토지 건물의 처분이익은 토지 건물의 처분이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다. 다만 뭐만큼은 부동산 매매업자 등만큼은 사업소득이다 했었죠. 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 과세가 되려면 일시적 거래해야 돼. 어쩌다가 파는 것이지. 매일같이 이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사업을 하면서 주택 지어서 팔았으니까 이것은 사업소득의 관점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의 개념까지 봤고요. 자,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의 내용 뭐 잠깐 좀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 이제 보시면 1, 2, 3, 4 등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1세대 1주택은 좀 중요한 편이어서 좀 이따가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파산 선고한 처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는 맞지만 법에서 이 사람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가지고 판돈으로 이제 빚 갚아야 되는 것인데 소득세 내버리면 빚 갚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비과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갈로 3번이 이제 농지의 교환 이제 분합인데요. 요게 이제 예전에 세무사 1차 시험에 말문제는 한번 나왔어요. 요게 이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세부적인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외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여력 되시는 분들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갈로 4번도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얘는 워낙 간단하니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뭐냐면 자, 어떤 이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자신의 토지가 100평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뭐 기존에 이제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측량을 제대로 한 거야. 측량을 제대로 했더니 야, 미안한데 야, 감 너는 100평이 아니라 98평이야. 라고 하면 2평이 날아가잖아요. 열받겠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적 재조사라는 걸 했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등기부 부동산의 이제 그 지적 등이 아주 일본 시대부터 이어져 가지고 정확한 측정이 안 됐던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정확한 측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토지 면적이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토지 면적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감소하는 사람은 열 받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의 조정금을 주고받게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률에 따른 경계학정으로 지적의 면적이 감소가 되더라. 감소가 되면 돈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돈 받은 거 과세 버리면 이제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반발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받은 돈 과세하지 않을게. 예, 이제 컨셉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장 자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분합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여력 되시는 분들만 기억할게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미등기 자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미등기 자산이라면 제재하기 위해서 70%로 중과했었죠. 와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비과세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당연 상식.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허위 신고 자산에 대한 비과세 바지인데 요게 이제 2012년도인가에 한번 말 문제로 나왔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수업할 때 설명했지만 2012년, 2013년 문제는 아주 예외적인 거 최근의 트렌드만큼은 최근의 트렌드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엽적인 내용이어서 설명 생략할게요. 여력 되신 분들 보시고. 자, 이제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좀 설명드릴게요.